당장 9월 가을 이사철에 단기 효과는 미비하다. 포커싱을 좀 잘못 둔 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서울에 둬야 돼요. 지금 집값이 진원지가 서울이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 공급 확대를 냈어요. 강남을 잡아야 서울이 잡히고 서울이 잡혀야 수도권이 잡힐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완만하게 전세와 매매가 오른다. 뭐 그렇게 우리는 예측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YTN 고종환 TV로 또 이름을 또 바꿔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은 이제 뭐 오랜 기간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계시고 또 이제 뭐 정책도 뭐 자문도 많이 하시는 전문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 또 대책이 또 마침 나와서 또 네. 모셨습니다. 이 97 대책 그 일요일 날 막 갑자기 나오는 정도로 뭔가 좀 빠르게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뭐 내용도 그렇고요, 뭐 평가도 그렇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결론 이번 97 대책은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종합 대책 성격이 크다. 두 번째는 빠진 게 있다면 세금 대책은 빠졌다.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옵니다. 요거는 또 나오고 이미 세제 개편안 오늘 여기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세제 개편안을 보면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직간접적으로 세금은 작동하고 있다. 종합 대책이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뭐 실거래 아니 실주거라든지 이제 토지가 앞으로 확대 지정이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토지가 지정이 되면 조정 대상 지역도 같이 붙게 돼요. 네. 지금 그 규제 지역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청약 제도는 아직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상정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서울에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서울 중에서도 우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하는 저는 강용성, 마여모 요게 지금 확실하게 서울에는 주택 시장만 이래요. 이거는 업무용이 아니에요. 네. 주택 시장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같은 데는 삼성 반도체 산업용이면서 토지 시장의 대변화가 많을 것이고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토지 시장의 대변화가 뭐 토지도 영향이 있겠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내재 가치를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 요즘 PBR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재 가치의 핵심은 토지 가치거든요. 우리가 소위 주식에서 말하면 청산 가치가 되듯이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 가치잖아요. 이제 그거는 또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은 이 단기적인 효과는 좀 미흡하다. 근데 이번 정책에 좀 한계랄까? 포커싱을 좀 잘못 둔 게 제가 좀 아쉬운 게 서울에 둬야 돼요. 지금 집값이 진원지가 서울이고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누구나 이제는 정해졌어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수도권 집값 안정에 공급 확대를 냈어요. 두 번째는 그건 뭐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타겟팅이 분명해야 잡을 수 있는데 강남을 잡아야 서울이 잡히고 서울이 잡혀야 수도권이 잡힐 텐데 왜 이런 생각까지는 좀 못했을까 좀 한계가 대책을 내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게 하나 있는 점에서는 당장 9월 가을 이사철에 단기 효과는 미비하다. 적어도 입주할 때까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착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3~4년이 걸리거든요. 서울은 4년 걸려요. 수도권은. 그렇게 보이면 결국은 4년 후라는 것은 2029년인데 빨라야 그때 입주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안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잘 보면. 이것도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대책,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이게 좀 불신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해낼 거라고 보는데 뭐냐 그러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9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대책이 나왔지만
공급 대책의 목표를 채운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대통령은 공급하겠다고 한 게 없다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이게 다 공급 물량은 충분한데 네. 제대로 되면 4, 5년 후에는 집값이 안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 해야 돼요. 일단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억지잖아요. 근데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힘든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잘 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서울에 공급이 없이는 전세 가격이 안정되어야 집값이 안정돼요.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법칙으로 네. 됐어요. 3개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매매보다.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결국은 같아지죠. 네. 우리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전세가 많이 오를수록 매매가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는 조금 규제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그 위축됐을 때하고 정상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네. 자꾸 제가 잠깐 보니까 거래가 감소하면 집값이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건 하나만 알고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들어와서 거래가 감소한 거는 네. 특정 그다음에 특정 시장에 대해서 공급이 특정 시장 강남이라는 강용 이런 시장은 거래가 감소해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어요. 네. 예, 그것도 좀 하나만 알고 둘을 보면 몰라요. 규제에 의해서 수요가 이번에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편 거예요. 네. 예,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아니,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수요를 억제하는 줄이는 쪽으로 특히 투기 수요와 초과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존 시장에서 스탁 플로우 개념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 하나 있고 신규 공급을 구분해서 봐야 돼. 네. 이게 지금은 신규 공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집을 그러니까 마용성의 하이엔드 그랬죠. 우리가 소럭셔리, 하이라이징, 하이엔드 요 세 가지 개념이 미국에서 초호화, 초고급 주택의 개념이에요. 영어가 그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 시티에 있는 슈퍼스타시티가 미국에서 정의하는 슈퍼스타 시티는 부자가 있고 연예인이 살고 정치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살고 연예인 살고 정치인이 살면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개념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 워낙 스타를 좋아해요. 네. 이 빌들이 사는 그 일본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가버렸어요. 뉴욕을 닮아가지고 일본도 도쿄가 보면 그냥 지금 완전히, 일본도 완전히 지금 뭐 연예인 살고 재벌 살고 거기에 이제 방송국 있고 박물관 문화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국이죠. 뭐 어디 상암으로 가 있어서 상갔죠. 그런데 네. 일본만 해도 안 그렇잖아요. 미국만 해도. 예,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술관 있고 박물관 있고 이걸 굉장히 중시 여기더라고요. 예, 그 문화가 있고 여기에 언론이 있고 여기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 그룹이 다 있고 커뮤니티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움직인다. 예,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그런 동네는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극화,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라 하는데 이 현상은 좀 아쉽게도 된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주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보통 사람. 왜냐하면 네. 아니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돈에 맞추어서 가야지. 또 분양이 나거나 매물이 있는 곳에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원베일리 같은 게 뭐 지금 34평이 뭐 74억에 하나 거래됐다 그러고 뭐 아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압구정 갈라 그러면 뭐 30 몇 평도 지금 이제 60몇 억을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주거의 자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또 이 사람들은 망하기 전까지는 매물을 안 내놓습니다. 근데 부자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주거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체 불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강남에 오르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명품화됐다, 신분화됐다, 계급화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네, 그러나 대체 주거가 없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외국에 가지 않느나. 네. 네, 그런 면에서 매물이 안 나오면 결국은 대기자, 차상위자들은 점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의 수요가 있을 때 가격.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서울에 이렇게 강남은 잡기가 어렵다. 그럼 서울이 그게 안 잡히면 결국 서울의 집값도 결국 수요로 몰리는데 당장 크게 뭐 내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그럼 폭등하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세금이 무서워요. 호암마마도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 주변들 전부 다 긴장하고 있거든요. 뭐 해외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완만하게 전세와 상승 쪽으로. 매매가 오른다. 뭐 그렇게 우리는 예측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책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영향력이 높은 나라로 이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는 알려져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엄청 많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뭐 일주일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이런 나라도 없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시장 개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 나라도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냥 시장의 자율 조정이라고 그러죠. 맡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투기도 많이 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인데 예, 저는 정책이 개입할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이 정책이 개입해서 실패한 때가 많았어요. 시장이 실패보다 무서운 게 정책 실패라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왔지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네. 두 번째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리고 집값이 5년 동안 많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동 조절 10년 주기설 같은 사이클에 의해서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과거에는 뭐 한국당 뭐 네. 새누리 이랬기 때문에 뭐 말을 하기가 그런데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이클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게 공교롭게도 5년이라는 그 주기와 정권이 맞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정책의 실패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비근한 예를 들면 연 10% 올랐다고 네.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0% 오르는 통계가 있거든요. 아파트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10억짜리가 22억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5년 동안에. 네. 그거는 정책의 실패다. 이번에 대책 나온 게 공급 중점이지만 이미 그 6.27 대책에서 대출 기지대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와 연장성상에서 나온 거라니까 같이 봐야 돼. 이 효과가 또 2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은 같이 시장에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번 대책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도심의 공급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요즘은 완전 자가라고 그래서 자가주택을 원해요. 네. 예, 요즘 젊은이들도 뭐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근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또 그 시장에 작동 원리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그러나 어쨌든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대출 규제, 초강력 규제라고 하니까 이제 뭐 6억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네. 종전의 대책에 비하면 고강도예요. 우리가 고강도냐, 중강도냐, 저강도냐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고강도 대책이다. 이제 6억을 조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세금 규제예요. 강도가 그래요. 강도가. 네. 그러니까 세금도 물론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포함해서 양도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가주택이냐 다주택자냐에 대한 게 어떠냐. 여기도 이제 강도의 문제인데 그러나 어쨌든 세금 대책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제한, 전매 제한을 포함해서 실입주를 해야 된다. 토어제라든지. 예, 토어제. 네. 이것들이 이 네 번째 영향을 미쳐요. 네. 마지막이 뭐냐면 청약 제도예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선분양 제도라서 이 청약 시장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요.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도 되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게 이제 경매 빼고 청약 제도가 거의 뭐 네. 경매나 금매, MPL 빼고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위주로 나와졌죠.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공급 부족이 세계 어느 나라 수도권이 네. 공급이 충분한 나라는 아프리카도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기본 이게 수급이 기본적으로 이건 단기 영향이 아니에요. 근데 수급 문제는 단기에 개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올해는 미쳤다가 내년은 안 미쳐 이러지를 그런 게 않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수요는 늘 일정해요. 인구가 줄었다 가구가 줄었다 늘었다 하겠습니까? 10년 단위로 보면 뭐 저출산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공급 사이드가 집값에 영향을
네. 중장기로 미친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은 중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말하려고 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영향을 주는 게 최근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보면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 2021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때 이제 오른 게 이제 금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가 가장 우리 펀더멘털하게 깔려 있다. 서울은 늘 공급 부족에 앞으로도 10년, 20년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어떤 때는 5년 동안 오르다가 또 내리다가 이러는가 하는 거는 수급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금리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지금 금리가 또 내려요. 지금 저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최근의 정책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집값에 주는 영향력이 26%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그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40%로 잡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금리가 주는 영향력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금리가 집값 급등을 촉발했구나 알 수 있고 근데 그 영향력이 좀 줄긴 했어도 지금도 26%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하다. 이 금리와 직접 연결되는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우리나라에 지금 M2라고 그래서 풀린 돈이 한 4,20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실질 GDP가 한 2,200조가 넘고 명목상 GDP가 한 2,500조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들이 지금 풀려 있다.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수치예요. 돈이 얼마나 풀렸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통장의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풀려. 여기에 가계부채가 GDP의 거의 100%니까 한 2,200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 빛과 그림자가 양면성이 있죠. 그런 반면에 가진 자는 지금 2,000조 이상이 이걸 부동자금이라고 그래. 언제든지 인출돼서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있고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있고 부동산도 많죠.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상업용, 토지까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금은 실물시장이 존재해.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자산시장 간의 관계, 시장 작동 원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오른 게 우리가 9월 10일까지 오른 통계를 봤더니 38% 올랐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코스피 오른 거 다 알거든. 이재명 정부가 5천 시대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안 돼요. 주식 시장이 오르면 그다음 이 돈들이 계속 주식으로 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관계 이게 지금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시차가 또 결론 하나 유동성과 집값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지금 풀린 돈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한 30조가 풀렸어요. 네. 그 30조 중에 부동산이 얼마 가느니 봤더니 자산시장으로 거의 절반이 흘러가요. 물론 투자로도 가고 막 여러 가지로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돈이 결국은 주식시장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시차가 과거에는 한 3개월인데 최근에 1개월로 줄였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1개월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앞으로도 지금 뭐 소비 쿠폰 돈 푼다 하는 순간 주식시장은 돈이 가요 이미. 무슨 돈이 가요? 한국은행에서 푼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알고 있어요. 돈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얼마 들어올 걸 아는 사람은 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선점 투자라는 게 먼저. 뭐 예금이 2,000조니까. 그러니까 예금도 2,000조고 부동자금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더라. 그게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이 시차가 점점 짧아지고 없어요. 그냥 바로 가고. 부동산이 언제일까요? 이게 3개월에서 최근에 1개월로 줄었어요. 그럼 주식 가고 바로 부동산. 그러니까 시차가 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 뜨고 나면 3개월 후에 주식으로 갔던 돈들이 막 주구장창 주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주식에서 돈 번 중에 일부는 주택시장으로 와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이 돈을 위해서 내지만 그래서 그렇게 서로의 그 인과성,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이 또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그냥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따져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다. 근데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주식이 먼저 오르더라. 자산시장의 순서를 보면 그다음에 주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돈도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봐야지 이번에는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얘기가 안 돼요. 네.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플레가 중요해요. 이 환율과 금리와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이 서로 경제 성장률이 연결돼 있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 네네.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 환율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면 금리가 올라야 돼. 또 물가가 오르면 또 부동산과의 관계 1대1로 보면 그 부동산은 상승 요인이에요.
기능에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어. 당연하죠. 물가 오르면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네. 금융 비용이 뭐 다 오르는데 부동산은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논리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좀 충돌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게 말하자면 2008년도에도 그때도 금리가 쭉 올랐다가 확 빠지고 그랬고 막 그러면서 물가 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요약을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 물가와 부동산과의 관계를 1차로 봐야 돼요. 그럼 물가는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는데 물가가 내린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금리는 또 내려요. 이거는 네. 서로 모순되기는 하지만 이걸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 거에서 경제의 그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가 대도시화가 중요해요. 5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서울이 해당이 돼요. 자원 밀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밀도와 우리가 뭐 호수 밀도, 건축 밀도, 우리가 용적 이런 개념도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뭐죠? 이게 입지와 관련이 돼서 연결하면 그게 첫 번째는 요즘은 교육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교통이고 우리가 다 아는 교통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나. 서울은 비교적 잘 되어 있죠. 네. 교육도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쇼핑에 관한 시설. 우리는 뭐 먹고 살려면 어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사지만 중산층은 또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뭐 롯데마트 가서 사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녹지 공간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린 스페이스. 이제 한강이 여기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다 이 영향을 미치니까 같이 있게 되고 마지막에 호스피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밀도가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 입지라고도 요인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자원이 이게 밀집되어 있어야 돼요. 클러스터화. 그게 이제 도심이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좀 꼭 필요해요. 한마디로 대도시화율 이 5가지를 풀어서 15분 생활권 도시라는 개념을 창출을 해요. 이거 15분 이내에 이 5가지의 그러니까 자원 밀도 이론이 있고 네. 이런 이론을 처음 들어보지만 있구나. 네. 이게 지금 집값의 양극화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다시 정리하면 이 5가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하고 이 중심으로 집값이 이것들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도시의 중심, 도심권에 있지 외곽에 있지는 않아요. 네. 이것들을 봤더니 경기와 인천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서울은 기가 막혀요. 한강과 남산을 비롯해서 또 녹지가 여러 공원이 또 그리고 강남이라는 도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막 테헤란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아까 자원 밀도라고 그랬잖아. 이건 또 자족기능 콤팩시티라고 그래요. 고밀 복합 개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믹스트 유즈라고 그래요. 용도 복합 개발.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공학도 들어있고 경제학도 들어있고 건축도 들어있고 여기 또 개발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주로 도시공학적 얘기예요. 도시에. 네. 서울의 집값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의 결정 원리, 거래량과 가격. 그다음에 어떤 요인과 어떤 요인과의 금리와 부동산. 이거는 경제학적 분석이에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 옮겨온 게 부동산 경제학이고 그게 도시 경제학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정리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길어진 게 첫 번째 시간에는 적어도 제가 말한 이 필수 지식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동산에 관한 질문은 3가지 큰 틀로 카테고리를 정한다. 하나는 경기 변동에 관한 얘기. 거기에 지금 정책과 부동산 경기 변동과의 앞으로 이 얘기를 묻는 거고 그거는 하나는 단기 변동 요인과 장기 변동 요인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부동산 공부하는 이유예요.